네. 자, 일단 소장님 한 주간의 부동산에는 어떤 네. 소식이 좀 있었습니까? 우선은 소식도 소식인데요. 네. 뭐 이제 6월이 되었잖아요. 근데 6월이 되면서부터 이게 부동산의 네. 시장의 가격들이 심상치 않은 부분들이 확실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예전에 과거에 그 부동산의 부자의 기준이라든지 가격의 기준이 10억이다 이러면은 네. 한 불과 5년 전만 해도 네. 비싸다 안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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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은 10억이면은 서울에서는 비싸다 안 비싸다. 안 비싸죠. 예, 그냥 지금은. 평균이에요. 그쵸, 그쵸. 평균이 되어 버렸어요. 네. 근데 이게 서울만 비단 그럴까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숫자가 10억인 게 저는 고가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아, 벌써. 네, 저는 이제 15억 정도가 최소 돼야지 아 정말 고가의 이제 반열에 들어서구나라고 할 정도로 네네. 경기도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에 15억이 아니라 20억대의 아파트들의 증가세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20억대. 네, 5월 달부터 그게 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네. 일산에 요진Y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가격들이 한 21억 정도, 69평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대형 평수죠. 그 다음에 동탄의 메타폴리스 아시죠? 네네. 네, 그 아파트도 이제 대형 평수지만은 네. 이제 2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생겼고요. 최근에 호가 같은 경우는 그 광명의 그 호밋 플레이스라는 서밋 네. 플레이스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것도 42평 기준으로 20억이 넘어갔고, 그다음 일산의 꿈의 그린 그 네. 킨텍스 꿈의 그린도 20억이 넘어갔어요. 굉장하죠. 그리고 부천도 네. 리첸시아라는 네네네. 아파트가 있는데 대형 평수가 20억이 넘어갔어요. 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광교 아시죠? 광교. 광교합니다. 네, 광교의 대장 아파트가 어딘 줄 아세요? 모릅니다. 네, 중흥 S 클래스랑 네. 예, 또 다른 아파트 하나가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중흥 S 클래스가 44평이 23억에 얼마 전에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격 올라오는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잠깐만. 이 23억에 거래가 된 게 언제예요? 저번 달이죠. 지난달 네. 5월. 예, 6월 1일 전이네요. 네. 지금은 그러면 23억 5천? 네, 24억? 30억으로 호가가 올라왔어요. 제가 오늘 확인을 했어요. 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경기도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네이버나 호갱노나 말고 실매물을 봐야 되니까 네이버에 필터링을 해가지고 쫙 봤는데 네. 지금 15억 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와. 근데 20억, 15억. 이게 네.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6월 1일 저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게 이거예요. 2020년도에 제가 찍은 영상을 보면은 네. 2020년도, 2021년도, 2년도의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몇 차례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중에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단계가 2020년 전에 집을 사라라는 얘기를 한 게 올라갈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명절이 되기 전에 한번 사라. 맞아요. 예. 그리고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6월 1일이 되기 전에 네.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집을 네. 가져라. 왜냐면은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25번의 안타를 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진짜 25번의 타석에 들어와서도 한 번도 안타를 못 친 게 이번 정부의 정책이에요. 네.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그 어려운 상황이 된 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쓰지 않고 네. 정책을 펼쳐서 그래요. 세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제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실은 너무 규제를 압박을 하고 하니까 신규 물건도 안 나오고 기존의 물건도 돌지가 않아서 네. 거래가 동맥경화가 됐어요. 그리고 전세가도 수급 불균형이 일어났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쌓이다가 6월에 이제 최종적으로 방점을 찍은 게 네. 이제 세금에 대한 양도세 그다음에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이 중과가 더 된 거예요. 네. 최대 이제 82.5% 얘기를 했죠. 어. 그러니까는 10억을 벌면은 뭐 필요 경비를 빼고 공제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서 계산 안 하고 10억 중에서 8억 2,500이 세금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야.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시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자들은 있어요. 네. 돈을 들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들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한 개가 나오면은 계속 신고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6월 이후에 시장에 5월 30일 날 간 거랑 6월 지금 이제 10일이 다 돼가는데 지금 시장의 가격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벌써 올랐어요. 벌써 올랐어요. 그래서 뭐 사실 경기도 제가 20억 얘기를 했지만은 네. 지금 대형 평수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는
과천의 푸르지오 서밋이라는 아파트 네.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30평을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84 타입인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20억이 넘는 30평대가 경기도에 생겼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렇네요. 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리고 강남 아파트도 20억 안 했었죠. 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그 이름도 없었던 의왕이라는 거 제가 되게 이제 추천도 많이 했던 동네 중에 네. 하나인데 그 의왕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엘센트로가 17억에 호가를 하고 있고 거래는 16억이 됐어요. 네. 30평이. 야.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지금 의왕뿐만 아니라 뭐 광명 같은 경우도 네. 15억이 넘는 집이 이제 허다하고요.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20억 넘는 게 수두룩해요. 삼평동, 백현동, 정자동, 순회동, 서현동에는 20억 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서울은 어느 정도냐? 서울은 그러니까 무섭네요. 듣기가 무섭네요. 30억이 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와. 한번 네이버에서 30억 이상으로 필터링을 한번 해보세요. 잠실이 지금 얼마 정도 하죠? 잠실도 지금 20, 30억 해요. 20억 넘어갔어요. 30억 가까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실 이런 게 아니라 강남권에 보면요. 30억으로 필터링을 하면요.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30억짜리 이상도. 야.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겁내야겠죠. 왜냐면은 너무 비싸다. 그쵸. 이거 살 사람이 있냐? 예전에도 집 살려면은 평생 집 모아도 네. 못 산다 막 이런 말이 있었는데 네. 지금 뭐 둘이 같이 일해도 평생 일해도 집 못 살 것 같은 막 생각이 그렇죠. 들 정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노동으로 음. 재산을 늘리는 건 아니라고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노동의 가치는 중요하지만은 노동으로만 재산을 증식하는 거는 네.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람들이 못 살 것 같은데 살 수 있어요. 뭐냐면은 기존에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자기 보유한 현금이라든지 또 다른 자산을 합해 가지고 네. 가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없는 사람은 무주택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못 사게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런 그쵸. 서울이나 이런데 무주택자가 노동으로만 일해 가지고 서울에 진입을 한다 불가능해요. 하지만 기존의 1주택이 경기도의 상위권에 있거나 서울의 하급지에 있는데 내가 노동으로 지금 돈을 불리고 있고 그 불린 돈 자체도 금융으로 좀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높은 걸 살 수 있다는 건요.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숫자는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 살 수 있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0억이랑 아마 이제 20억이랑 10년 뒤에 20억이랑의 네. 가치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지금 2010년도에 10억의 개념. 부자는 10억이 있어야 돼. 불과 10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불과 1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10억 가지고 있으면은 평민이에요. 그러니까요. 평민이에요. 집으로 따지면은. 네. 그러니까는 이 가치가 줄어든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 그 현장이 이제 6월 이후부터 시장들이 조금 급하게 가격들이 이제 서울보다 지금은 최근에는 경기도 쪽이 됐는데 이게 또 순환할 거예요.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위주로 네. 그다음에 재개발 호재가 있는 위주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작년하고 올해에 가격의 약진이 서울 같은 경우는 많았던 데가 네. 노원구, 도봉구, 네네. 뭐 노도강. 노도강, 네. 예, 강북구 그쵸. 이런 데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게 워낙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네.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입지가 뭐 저 상골에 있는 집이 아니라면은 네. 입지가 수도권에서 웬만큼 괜찮다면은 가격이 싼 것도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가격이 싼 진입하기가 것도. 조금 부담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6월 이후의 시장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고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은 이 아파트에 뭐 싱크대가 조금 더 좋을까? 아니면 이 계단이 좀 금박이 조금 더 이쁠까? 뭐 이런 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층이 네. 1층일까 2층이 따지면 안 돼요. 물건이 있으면은 입지가 괜찮으면 우선은 사야 돼요. 그러니까 입지만 보고 들어가야 되는. 우선 입지 물건도 봐야 되죠. 무조건 네.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사소한 거에 너무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강남인데 입지가 여기 2층을 살까 3층을 살까 이걸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예. 빨리 사야 된다. 그때는 이제 살 수 있는 거를 사고 왜냐하면 이제 물량이 더 줄어들 거니까 네. 그 줄어든 거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들기 때문에 우선은 사서 하락장을 맞이해야 돼요. 음. 예.
하락장을. 그래서 지금 안전마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높은 호가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호가가 불과 12월이나 내년 1월 되면은 그 호가가 되게 이제 실거래가가 되고 그 실거래가가 그 12월 내년 1월이나 올해 말 12월 정도랑 비교해 보면 좀 싸게 느껴질 수 있는 가격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네. 또 엄청 올랐다. 와 이게 말이 되냐 하는 반응인데 네.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살 걸 네. 이라는 후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무주택자는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 이제 무주택자랑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네. 돈의 문제보다는요 용기의 문제가 너무 부족해요. 왜냐면 경험이 없어서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꼭 6월 안에 사세요라고 했던 분들도 지금까지 못 사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메일도 저한테 한 네다섯 통 보내고 음. 전화도 두세 번 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꼭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지금은 전략하에 아껴야 될 때다. 네. 우선 그거 뭐 지금 뭐 동탄에 1에 30평이 좋을까 동탄이 20평이 좋을까 이거를 따지는 것보다 네. 그걸로 시간을 한 달을 소비하면요 사실은 1, 2가 의미 없이 우선 손해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 시간이 또 예. 지났으니까. 그래서 저는 상승을 무조건 한다라는 상승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지금 상황과 시그널 자체가 네.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많이 부족하다. 음. 그런데 상승할 그 반대로 의미를 해석하면은 상승할 여지가 조금 더 커진 시장이다. 그리고 뭐 대출 완화한다고 하지만은 대출 완화는 다주택자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서 물건이 흘러나올 수 있는 부분들 없겠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세금에 대한 부분들 양도소득세도 네. 다주택자를 위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는 공급 물량이 거래가 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그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네. 2023년이 돼야 네. 한번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네.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또 대본에 없던 질문이긴 한데, 예, 아마 2023년도에는 이제 페드에서 금리에 대한 기준금리에 대한 네. 부분들을 그때 이전까지는 변동시키지 않을 거라는 얘기 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급이 2023년도부터는 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어떠냐면요. 2023년도가 될지 그거는 모릅니다. 시기는 모른다. 예, 그리고 금리에 대한 얘기가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네. 지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하락장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공급이 그때 되면은 뭐 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네. 금리가 집값을 내리고 올리는 절대적인 변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금리를 보면요, 3%가 5%까지 급등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부동산도 급등을 했어요. 엄청났었죠. 예. 그때. 근데 네.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집값 떨어져야 떨어져야 되는데. 되는데 그는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00 몇 년도죠? 한 16년부터 19년 정도도 네. 금리 자체가 올랐어요. 네. 근데 주택은 꾸준히 올라갔어요. 근데 거꾸로 지금은 금리를 내렸어요. 네. 근데 주택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요? 절대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리만 놓고 보면 안 된다. 그렇죠. 금리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득 경제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소득이 그 이자를 감내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이 있다고 하면요. 네. 금리가 높아져도 집값은 올라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예대 마진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금리 같은 거는 예대 마진도 따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쵸. 명목 금리가 있어요. 그냥 액면가. 네, 네. 금리 2%다, 우리 3%다 하는 거. 그거에서 실질 금리가 있어요. 그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게 이제 실질 금리인데 그런 실질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명목 금리를 초월하고 있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그 기대 인플레이션 크게 만든 이유는 유동성 시장도 있지만은 뭐 다 떠나서
규제 때문에 수급 조절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자산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시장 자체가 그런 금리라든지 2003년도, 2023년도에 네. 떨어질 것은 몇 년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올 하반기에는 그런 시그널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설령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자산의 가격들이나 이런 부분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절대적으로 사용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그리고 정부도 금리를 급하게 못 올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는 그 어제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게 그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 예, 잃어버린 20년. 그다음에 버블 경제 붕괴된 네. 부분들이 그 촉매제 역할을 한 게 뭐냐면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급하게. 네. 예, 급하게 LTV가 그때는 200%였거든요. 네. 200%를 70%로 바로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충격이 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금리 자체도 사실은 88년도 9월 달에 금리가 한 2.5%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한 2년 정도 만에 거의 뭐 6%까지 올렸어요.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충격이 되게 커서 네. 경제들이 좀 카오스 상태에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흥분의 그래서 상태에 빠져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금리는 절대적인 변수는 아니다. 의미는 있지만은 그거 자체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급하게 지금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이 규제 때문에 명목상의 금리보다 실질적인 금리가 조금 더 가치롭게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2023년까지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그널이 하락 시그널은 없다라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일단 이런 얘기하면 항상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네. 이제 1주택자 분들은 사실 네.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 주거의 안정성이 확보가 된 거니까. 네. 근데 사실 무주택자 분들은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네. 점점 더 어깨가 무거워지고 한숨이 나오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방법이 없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방법이-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 집을 가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용기를 낼 수도 없어요. 처음에 왜냐 과거 2, 3년을 뒤돌아보면요 그렇죠.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미래를 보고 있자니 네, 언젠가는 하락은 하거든요. 그렇죠. 그 하락에 대한 위험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집을 사지 말라고 기다렸는데 네, 그거를 믿은 거에 대한 배신감들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마음과 몸과 돈이 다 상처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그냥 결론적으로 드리면요. 하락장이 오더라도 1주택을 유지하고 하락장을 맞이하라는 거랑 두 번째는 그 하락장 때 집을 팔지 마라.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팔지 말고 조정장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조정장이 안정화 단계에 있을 때 그때까지 집을 움직이지 말고 그냥 견뎌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 견디는 시점까지는 무주택으로 있으면 안 되고 1주택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주택이 전혀 없으면은 네, 그거를 딛고 넘어설 수 있는 또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주거의 사다리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마인드적으로 우선 가져가야 되고 두 번째는 1주택을 유지를 하는데 지금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있어요. 다만 6월 이후부터는 이제 중요한 게 생애 주기도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60세인데 영끌을 했어요. 네. 큰일 납니다. 그럼요. 예. 근로소득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 보증된 사람은 대출을 끌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지금 능력들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주의할 부분들은 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이제 드려야 될 건요. 진보할 수 있는 부동산 나한테 맞는 내 돈에 맞는 진보하는 부동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갔다든지 아직 철도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은 되었는데 착공을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착공이 진행되어서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행정조차를 밟고 있는 데라든지 이런 식으로 경기도권을 좀 찾아보면은 아직까지 소액으로 네. 전세를 끼고 사는 거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집을 사서 자산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대처 방안들을 가지시고 마지막 결론은
집을 사셔도 됩니다. 위험하고 무섭지만은 그 하락장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네. 집을 사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예. 그 대표님, 아니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역시 예, 탁월한 사회자. 네. 아니 이제 일단은 주택을 이제 용기를 내서 취득을 한 다음에 네. 하락장이 오더라도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네. 하락장을 맞이해라. 네. 그리고 그 하락장을 견뎌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에 큰데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다면 네. 차근차근 사다리를 짚고 올라서면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 1주택을 들고 하락장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 무슨 네. 말이냐면 그렇죠. 하락장이 온다고 언젠가는 그러면 나 그때까지 버티다가 네. 싸게 사면 되잖아. 네. 이게 논리적인 사고거든요. 논리적인 사고죠. 네,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논리가 네. 우리가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논리라는 것만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면 안 돼요. 네. 이제는 상식선에서 접근을 해볼게요. 음. 하락장이 되면요,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도 사고자 하는 사람도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상승장보다 2배, 3배, 4배의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게 하락장이에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끝이 없지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려가는 거는 가치가 더 떨어지는 그렇죠. 추락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면은 떨어질 걸 네. 알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더 견디기 힘들고 더 들어가기 힘들고 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예요, 한마디로. 상승장에 집을 살 수 없으면요, 하락장에 절대 집을 살 수 없어요. 약간 논리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요소가 좀 많이 작용을 할 정말 수 커요. 있겠네요. 부동산은 심리가 크게 작용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살 때, 그런데 차라리 조정장이 좀 지나고 그냥 사람들이 안정화되어서 관심이 없는 시기가 있어요. 네, 부동산. 네. 그럴 때 이제 집을 이제 사거나 이제 갈아타거나 이런 방법들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 논리가 다 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렇죠. 이거 머리랑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머리에서 지성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네. 내 마음에서 심장에서 동요하지 않으면요, 맞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발이 안 떨어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책을 읽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뭐 학식은 뛰어날 수 있지만은 경험이 더해지지 않으면은 네. 아무것도 될 수 없거든요.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논리로 접근하는 것보다 상식과 그 다음에 어떤 방향성들을 좀 집중을 하셔서 네. 용기를 가지고 행동에 대한 부분들로 조금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 하락장 기다리지 말자. 네. 예, 좋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얘기를 지금 좀- 어차피 용기를 내기에 나쁜 시기는 아니다. 조금 무서운 시기긴 하지만은 네. 용기를 내야 하는 시기다. 네. 아, 예. 좋습니다. 예. 사실 저희 ETF도 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항상 지금 비싼 것 같다. 맞아요. 한 떨어지면 사겠다. 그럼 제가 어디까지 떨어지면 사실 거냐 여쭤보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100원이었으면은 나는 95원만 돼도 사겠다. 100원보단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100원에 사느니 95원에 사면 좋은 네. 거니까. 네. 근데 95원 되면 살까요, 안 살까요? 네. 안 사죠. 이 추세가 한 90원까지 갈 것 같아요. 예. 계속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자산 가치는 등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우리는 락에 사서 등에 팔고 싶어하는 욕구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시는 분들이 네. 좀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버텨내시면 결국은 시간이 지났을 때 자본주의의 우상향의 네. 결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게 네. 이 주기가 이게 사실은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은데 네. 반응하는 포인트들은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결이 조금 다른 투자 방법이긴 하니까요. 네. 자, 이제 오늘 사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현재 전세로 경기도 1.5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는 1억 2천 갖고 있고 마이너스 통장 3천, 주식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부동산 관련 사기를 크게 당했다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현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또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전세 대출 1억을 갚고 안전하게 가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덧붙여서 돈이 많이 적어서 투자는 가능한지 모르겠네요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혼자 사시면서 사기까지 당하셨으면 되게 슬픈 일이에요. 네, 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세로 살고 계신데
그냥 결론은 그거 같아요. 나 지금 전세 사는데 네. 현금이 있어. 음. 현금을 전세 자금 대출을 갚을 건지 네. 아니면은 집을 살 건지. 그쵸. 자, 그러면 정답을 얘기해 주시죠. 사야 됩니다. 1주택자가 되셔야지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교 우위를 좀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전세 자금 대출도 이자가 나가요. 그쵸. 그런데 집을 사서 주택담보 대출을 해도 원리금이 나가요. 그쵸. 조금 더 나가겠죠. 음. 그런데 전세 자금은 가만히 있어요. 음. 전세에 들어간 돈은 가만히 있지만 매매로 들어간 거는 움직여요. 그쵸. 자산 가격의 우리는 변동이 있죠. 움직임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결론은 되게 간단한 게 일단은 1주택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네. 1주택으로 가셔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갈아타기를 할 거냐. 네. 이 집을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1억 5천에서 대출이 한 5천만 원 정도만 빼면 대출이 1억이니까 5천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현금이 한 1억 지금 얼마 정도 있다 했죠? 잠시만요. 보니까 한 1억 2천 정도가 있네요. 마통 네네. 3천에 주식 1억 7천 정도가 그쵸. 있으신 거네요. 가용자금이 되시는 가용자금이 거죠. 되는 네. 거죠. 그러면은 1억 7천에다가 지금 현재 주식은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네.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1억 5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금에서 1억을 빼면 5천 정도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자금이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무주택자셨으니까 네. 만약에 집이 한 번도 없었으면 생애 최초로서 대출이 플러스 10%까지 더 돼요. 그래서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갈아탈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적정 가격은 얼마 정도까지가 좋을까에 대해서 네. 고민하는데 저는 한 3억 5천 정도 전후로 집을 사는 게 네.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그리고 주택담보를 이용하면 4억 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대출이 단순하게 규제 지역으로 40%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무주택이라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4억 정도로 잡으시고 네. 4억 전후로 하시는 게 우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갈아타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장하고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직장이 어딘지 제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쵸. 직장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이 돈으로 4억대 정도로 할 수 있는 데가 만약에 직장이 서울에 있다. 서울에 있는데 서울의 서남권 쪽에 있다. 네. 그러면은 시흥 쪽이 이 정도의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음. 그럼 동남권 쪽에 있다. 네. 그럼 경기도의 의왕이나 평촌이나 수원이나 군포 쪽에 거기도 입지가 괜찮으니까 들어갈 수 있고요. 동북권이다. 네. 동북권이다. 그러면은 구리나 남양주에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뭐 태계원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구리 같은 거 인창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집이 인천 쪽이다. 네. 직장이. 굉장히 다양한 네. 사례를 준비하셨네요. 그렇죠. 인천은 갈 때 되게 많아요. 이 돈으로 갈 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기 전략을 우선 첫 번째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갈아타기를 하면 유리한 게 갭 투자 유리한 게 뭐냐면 실거주를 하니까 2년만 실거주를 하면 비과세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은 이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갚고 주담대를 이용해서 4억 전후의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직장에 맞게 제가 지금 지역들 얘기했죠. 네. 그런 데로 가시면 돼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전략 두 번째가 나오는데 두 번째 전략. 갭 투자. 갭 투자를 하는데 갭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나 지금 전세가 조금 남아 있고 네. 이거 지금 직장하고 직주 근접이 너무 좋아. 살기 편하고. 예, 그래서 난 이거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전세 자금 대출이 지금 있기 때문에 대출이 네. 안 나오잖아요. 다른 그쵸. 집을 갭을 사면요. 네네. 그런데 이때는 시가 3억 미만짜리 주택을 사면요. 전세 자금 대출을 갚지 않아도 돼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러면은 시가 3억 미만짜리 아파트로 갭 투자를 한번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소형 평형 때는 있을 수 있겠네요. 소형 평형이나 입지 괜찮은 데는 네. 그냥 전세 자금보다는 무조건 나아요. 그러니까. 예, 무조건 나아요. 그래서 지금 주거 만족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사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아마 이제 갭 투자금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지역도 이거는 내 직장하고 상관없이 투자할 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시흥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다 갈수 수원까지도 있네요. 투자를 네. 할 수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결론을 내리면 네. 전세에 머물지 마라. 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갈아타기. 음. 비과세에 집중하고 내가 직장을 가진 데 조건에 맞춰서 갈 수 있다.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가 시세 갭 차이를 이용해서 네. 전세를 유지하되 3억 미만짜리로 집을 사면은 네. 전세자금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갈 수 있다.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실 부동산은 돈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게 용기에 대한 폭이 네. 더 커야 돼요. 네. 그래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어렵겠죠. 네. 하지만은 처음이 어렵지 나중 되면 그쵸. 익숙해지면은 네.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외국 가면은 그 외국에 머무는 첫날 이튿날 굉장히 그쵸. 조금 긴장이 되죠. 슈퍼 가기도 무섭죠. 네, 근데 한 달 두 달 되면요 자신감이 막 생기고 맞습니다. 익숙해져요. 이사도 좋은 데를 가면은 되게 너무 좋은데 그 음. 좋은 감정조차도 그쵸. 6개월이 지나면 일상이 되고 맞아요. 슬픔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돼요. 그래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 그 시작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주냐면 전세보다는 무조건 유리한 방향이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 사연의 그 분께서는 그래도 너무 좋은 게 전세에 거주하시면서 네. 현금 자산을 잘 축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제 선택할 수 있다. 근데 현금 자산이 너무 아쉬운 게 사기를 당했다 했잖아요. 아, 그 돈만 더 있었으면은 또 그쵸. 다른 방향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과거를 기회로 그 아픔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고 그 아픔을 좌절로 그냥 내려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후자 쪽은 되지 말고 전자 쪽으로 기회로 삼는 또 새로운 또 계기가 계기가 될 수 되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